상서가 이 여관의 달방 아줌마라고 들어봤어? 여기 여관 사장한테 말하면 달방 아줌마 불러줄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니깐 한번 불러서 즐거운 시간 보내. 함께 일하러 내려온 철호 씨의 제안으로부터 저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는 한 달 일정으로 대구 건설 현장에 내려와 공사장 주변 여관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비록 호텔처럼 좋은 숙소는 아니지만 저같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여관이 최고의 휴식 공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여관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50대 후반의 여성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밤이었고 현관의 불빛은 밝지 않았어요. 또한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실내의 불빛도 밝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낯설면서도 낯선 것 같지 않는, 어딘가 잊어버렸지만 가슴 속에는 남아있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아마 저희 사연을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저희 선택과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7년간의 습관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 5시 반이 기상시간이었는데 아내가 떠난 후로는 자연스럽게 더 일찍 깨게 됐어요. 아마 외로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밤이 길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강원도의 산골 현장에서 나와 대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고향으로의 귀향이었어요. 지난 5달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 그전에는 경주, 그렇게 저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계속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현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그것들이 저를 조금이나마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구였습니다. 고향으로의 귀향. 35년 만이었어요. 아내와 결혼한 후 직장을 옮기면서 대구를 떠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구에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도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흩어져 살았고 그저 옛날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젊은 날의 야망, 첫사랑의 추억, 성공할 줄 알았던 미래. 모든 것이 이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회사에서 대구 현장을 소개해줬습니다. 한 달 일정이었어요.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필요했어요. 근력이 약하더라도 경험과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대구에 오기 며칠 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고향에 가도 될까? 너무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아내의 부재, 첫사랑의 상처, 젊은 날의 야망과 현재의 초라.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압도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건 항상 불확실했거든요. 언제 일이 끝날지, 다음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대구의 하늘을 봤어요. 35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도시는 훨씬 커졌고 빌딩들은 더 높아졌고 도로는 더 넓어졌어요. 하지만 어딘가 낯선 향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던 곳이니까요. 첫사랑을 만났던 곳, 꿈을 꿨던 곳, 젊음이 가득했던 곳. 35년의 세월이 이곳도 저도 바꿔놓았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만나 숙소를 배정받았어요. 여관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의 작고 낡은 여관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도 에어컨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장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짐을 풀고 잠시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설 현장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첫날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정말 피곤했어요. 신체적인 피로도 있었지만 심리적인 피로가 더 컸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의 무게, 옛날 기억들의 무게, 3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모든 것이 압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빠졌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3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녁이 되자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여관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동료 중 한 명인 김철호 씨를 만났어요. 철호 씨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20년 이상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지 않아? 철호 씨가 갑자기 그렇게 말을 꺼냈어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철호 씨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뭔가를 제안했어요. 우리가 묵는 여관에 좋은 아줌마가 있다는 거였어요. 50대 후반이신데 정말 우리 같은 외로운 남자들을 편하게 해주신다고요. 한번 불러봤는데 정말 괜찮더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동료들과 어울려도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던 마음, 누군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욕망.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철호 씨의 제안에 흔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내내 저는 계속 그 제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그런 일을 해도 될까?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현장에서 나왔고 철호 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소주 한두 병을 마시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 저는 점점 이런 술자리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외로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았거든요. 철호 씨가 다시 그 제안을 꺼냈어요. 상서가 생각해봤어?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자 철호 씨가 웃으면서 우리 여관 주인한테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관 주인이 그 아줌마를 불러준다고요. 소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 긴장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더 이상 이렇게 혼자 지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누군가와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싶었어요. 비록 그게 돈으로 산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약간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여관 주인을 찾아갔어요. 여관 주인은 50대 중반의 아저씨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음을 지었어요. 철호 씨가 이미 말했나 봐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여관 주인이 웃으면서 내일 저녁에 불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만남이 예약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런 식의 만남이 괜찮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누군가와의 따뜻한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한 설렘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 인생을 변화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저는 후회해봤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죄책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일까? 정말 좋을까? 외로움을 제대로 달래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도 자꾸만 시간을 확인했어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았지만 빨리 저녁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이전에 저라면 이런 생각을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일하는 것도 보고 기계음도 들렸지만 제 정신은 온통 밤에 일어날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몸을 정돈해봤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머리도 빗었어요. 재미있는 거 하나는 내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7년 동안 누구를 위해 옷을 고르거나 외모를 가꾼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똑똑. 그 노크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예상보다 일찍 온 거예요. 저는 빠르게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여자. 50대 후반, 흰 머리가 조금 섞인 짧은 머리, 그리고 깊은 주름진 얼굴. 밤이었고 현관의 불빛은 밝지 않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실내의 불빛도 밝지 않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스탠드를 켜지 않았어요. 어딘가 부끄러웠거든요. 50대의 고독한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를 부르는 그 상황. 그것을 밝은 빛 아래서 대면하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밤을 보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둘 다 어색했어요. 민망했습니다.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려고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진정한 연결이 아니었어요. 단지 외로움을 돈으로 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그 목소리. 약간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그럴 리 없지.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만난 수많은 여자들. 이 여자도 그중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렇게 약 1시간이 지나갔고 그녀는 떠났어요.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저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두운 실루엣만 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이었지만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감춰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었나요? 아니면 약간의 해방감이었나요? 어쨌든 첫 번째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리고 조금은 서글픈 시간이었어요. 저는 밤새 그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건가? 이제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할 건가? 그리고 왜 자꾸만 그녀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가?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1980년대 후반의 대구로요. 그때 저는 군을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24살의 젊은이였어요. 피부도 팽팽하고 눈도 반짝이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호주머니에는 항상 희망이 들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갈증, 성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처음 느껴보고 있었던 나이였어요. 저는 대구의 한 섬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당시 대구는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어요. 전국에서 섬유회사라고 하면 대구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공단에는 수십 개의 섬유회사들이 들어서 있었고 하루 종일 거대한 직조기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번영의 신호음이었어요. 대구가 얼마나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인지를 말해주는 신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활기찬 시절에 생산관리 담당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제게 맡겨진 직책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게 기대를 걸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까지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때로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밤새워가며 수리를 담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제품을 꼼꼼히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격리 사무실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바로 이선숙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20살의 젊고 예쁘고 상냥한 여자였어요. 긴 검은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있었고, 맑은 눈에는 따뜻함이 묻어나고 있었으며, 하얀 살결이 눈부신 정말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달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밝게 웃으면서 언제 필요한지 물었어요. 그 웃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그 후로 저는 자주 격리 사무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핑계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뭐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회계 관련으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의 답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핑계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제 손가락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절당할까봐, 놀림을 받을까봐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그녀가 웃으면서 좋다고 대답했던 거죠.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국수집에 갔어요. 저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녀가 냉면을 먹고 있는데 국물이 입가에 묻었어요. 저는 그것도 예뻤습니다. 모든 것이 예뻐 보였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제게 아름답게 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만났고, 퇴근 후에도 만났고,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의 팔공산에도 올랐어요. 가파른 산길을 함께 올라가면서 수백 번 손을 잡았습니다. 금호강 옆에 산책로도 걸었어요.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날리면 저는 그것을 다시 정리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모두 소중했어요. 그때의 설렘, 그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숙이가 말했어요. 저 오빠를 많이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자신감이 생겼고, 더 자주 만났고, 더 많이 손을 잡게 되었어요.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1년을 함께 했습니다. 1년이 되던 그 시점에 저는 회사 상급자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해외 파견이었어요. 1년간 홍콩의 섬유 수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급여는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했고, 회사 내에서의 경력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24살의 저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대사는 제게 이 기회를 꼭 잡으라고 했고, 제 부모님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숙이가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젊었기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선숙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선숙이는 저의 고민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전화도 할 수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전화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런 선숙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국 저는 선숙이에게 약속했습니다. 1년이면 금방 지나갈 거고 돌아오면 우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거라고 말했어요. 선숙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의지로는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비행기 타는 날 선숙이는 공항에 나와 저를 배웅해 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고 자기를 꼭 잊지 말라고 했어요. 선숙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 저는 그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홍콩은 정말 놀라운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구름까지 뚫고 올라가 있었고,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차들의 경적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문화. 저는 그 모든 것에 압도되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일은 정말 많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돌아오는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휴일도 별로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저도 이 기회를 증명하기 위해 죽어라 일했습니다. 파견지에서 처음 일주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외로웠거든요. 밤에 혼자 호텔방에 누우면 선숙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밝은 웃음, 그 따뜻한 손, 그 곁에서 숨 쉬던 편안함. 모든 것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선숙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국제 전화였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선숙이와 목소리만이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걸었을 때 선숙이가 받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받지 않을 리가 없는데 받지 않았어요. 혹시 일하고 있나 싶어서 나중에 다시 걸었는데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선숙이가 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록 선숙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떠나서 나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떨어졌고 실수도 늘었어요. 저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선숙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친구의 답장이 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선숙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언제 그만뒀는지,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선숙이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왔으니 선숙이도 나를 떠난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 기회를 받아들였을까? 내가 왜 선숙이를 두고 왔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반복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선숙이를 잊기 위해서였어요. 일을 많이 하고 밤을 새우고 피곤해지면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년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저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저는 선숙이를 찾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든 찾아가서 왜 연락받지 않았는지, 왜 떠났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숙이는 회사에 없고 주소로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선숙이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회사의 격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선숙이의 자리는 이미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선숙이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천천히 선숙이를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회사 내에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와의 만남도 좋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선숙이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은 뭔가 다르더군요. 시간이 흘렀고, 세월도 흘렀습니다. 아내와의 30년은 행복했어요. 물론 모든 부부가 그렇듯이 힘든 시간도 있었고, 다투기도 했고, 견디기 힘든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이들도 낳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함께 기쁜 날들을 축하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고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따뜻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힘든 날에는 제 등을 쓸어내려 주었어요. 제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무언가의 답답함을 느낄 때 아내는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누군가를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와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처음엔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기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한두 번 다니고 약을 먹으면 낫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암이었어요. 처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도 받았고 항암도 했고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얼굴도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병원에 가고 밤이 될 때까지 곁에 있었어요.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손을 잡아주고 아내가 아플 때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빠졌어요. 항암 때문이었습니다. 예쁜 머리가 모두 빠져나갔을 때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았대요.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예뻤어요. 나이가 더 들어 보였지만 그것이 제게는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병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조금씩만 먹었고 때론 다 토해냈어요. 저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힘내야 한다고, 더 먹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내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제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아내가 떠난 후로 저는 그 사람을 정말로 묻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집에는 저 혼자만 남겨졌어요.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을 이유가 없었고 저녁에 귀가해도 누구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낯선 사람들 속으로 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7년을 보냈어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육체적으로 지친 후에야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어요. 힘들게 일하면 밤에는 깊은 잠이 오고 그러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대구로 돌아왔어요. 고향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여관에 돌아오는 밤이면 외로움을 다시 느꼈어요. 그 외로움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또 만나게 해달라고요. 여관 주인이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내일 저녁 6시쯤 불러주겠다고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예약되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처음보다는 덜 긴장했습니다. 이미 한번 만났으니까요.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기대감도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똑똑. 그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밤이 아니었어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고 여관방의 창으로 저녁 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밝았어요.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얼굴을 이제서야 제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가 섞인 머릿결, 50대 후반의 나이가 가져다 준 깊은 선들. 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저는 어딘가 익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수가.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40년 전에 부르던 그 이름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던 거죠. 선수기. 정말 그녀였습니다. 40년 전 첫사랑이 제 눈앞에 서 있었던 거죠.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시간이 각인시킨 모든 흔적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의 선숙이 있었어요. 20살의 그 밝은 눈빛은 사라졌지만 무언가 따뜻함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숙이도 저를 알아봤나 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구니를 들었던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상석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았어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것이 섞여버렸어요. 과거와 현재, 설렘과 부끄러움, 기쁨과 슬픔이 모두 한데 뒤섞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수가. 너 정말 그 선숙이 맞아? 맞아요, 상석 씨.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는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때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선숙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석 씨가 파견 나간 바로 그 주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연락받지 않았는지, 왜 떠났는지, 왜 답장을 보내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내려앉았어요. 그동안의 오해, 그동안의 원망, 그동안의 고통이 모두 의미를 찾게 된 거죠.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도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선숙이의 목소리는 지금도 그때의 아픔을 담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시리고 아팠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40년의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병원에 다니며 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상석 씨가 파견 가신 후 벌어진 일이니까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선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그 손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정말 미안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어. 정말로 미안해. 그녀의 아픔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선숙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40년 동안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에요. 상석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떠난 거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40년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숙이가 나를 버렸다고, 나를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둘 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냈던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40년의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숙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고 타지에 가서 생활하다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결혼 후 남편의 도박과 폭력으로 2년 만에 이혼했다는 것. 그 이후 30년 이상을 혼자 살았다는 것. 여관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사기 피해로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이에요. 선수가, 이제 이런 일 그만해. 나한테 기대. 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수기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상석 씨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까지 짐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선수가, 나도 외로워. 정말 많이. 40년을 외로웠어.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일을 그만두고 나랑 함께 하자. 그 말을 듣고 선수기가 울었어요. 작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의 외로움, 40년의 아픔, 40년의 모든 것들이 눈물 속에 녹아나왔던 거죠.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가슴으로 그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선수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너한테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킬게. 돌아오면 우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거라고 했잖아.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결코 떠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장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구에서의 한 달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보통 저는 다음 지역으로 떠나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새로운 현장, 새로운 여관, 새로운 외로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가면 선수기는 어떻게 될까? 다시 혼자가 될까? 또 그 여관에서 그 일을 계속할까? 또 누군가 모르는 남자들을 만나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꾸만 가슴이 아팠어요. 선수기에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일이 끝나는 날, 저는 현장 관리자를 찾아갔어요. 죄송한데, 저 이번 달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관리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40년 전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함께 살겠다고 말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선수기를 만났어요. 여관의 낡은 방이 아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여관에서의 어색한 분위기와는 달리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우리가 과거의 팔공산을 오르고 금호강을 산책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선수가, 너 어디서 살고 싶어?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선수기는 알아챘나 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상석 오빠, 저는 어디든 좋아요. 오빠만 있으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40년의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대구 외곽의 작은 여관을 잡았어요. 그건 이전의 여관과는 달랐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가질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첫날 밤, 저는 선수기의 손을 잡고 안내했어요. 새로운 방으로 말이에요. 선수기가 방을 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그녀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밤을 정말 특별하게 보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손을 잡고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서로에게 전달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수기를 깨웠어요. 선수가, 이제 뭐 할 생각이야? 선수기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석 오빠, 저는 지쳤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도 싫고 이런 일도 싫어요.
그냥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디에서 살던 상관없이요. 저는 선숙이를 꼭 안았어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살자. 어디든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현장에서 말이에요. 대구에 남아 선숙이와 함께 하면서 이 지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선숙이를 지탱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벌 수 있는 만큼만 벌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말이에요. 처음 며칠간은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40년을 떨어져 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맞춰갔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선숙이에게 말했어요. 선숙아, 우리 혼인 신고하자. 그 말을 듣고 선숙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함께라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을 올리거나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선숙이를 아내로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은 40년 전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것이기도 했어요. 돌아오면 우리 더 좋은 관계를 만들 거라는 약속 말이에요. 지금 저는 선숙이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선숙이의 손을 잡고 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여전하지만 이제 옆에는 선숙이가 있어요. 때로 자다가 제 팔을 베고 자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게 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만난 방식은 전통적이지 못했습니다. 낡은 여관, 돈으로 이루어진 시작, 그리고 과거의 유령처럼 나타난 재회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0년의 시간과 40년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63살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되리란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40년 전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리란 생각은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둔 첫사랑이나 어떤 이유로든 헤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잊지 마세요. 혹은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함께 품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뿐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어요. 혹시 황혼의 나이에 다시 만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첫사랑을 못 잊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위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